자, 염청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카이안 나성수 화신 조대영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다시 오게 되니까 감회가 좀 새롭네요. 자, 이야기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사실은 이제 남북정상회담이 가장 큰 이슈였어요. 네. 남북정상회담은 벌써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3번째 만나는, 느낀 게 다들 많을 것 같은데 저는 만나려고 맘먹으면 별거 아니구나. 그렇잖아요. 그동안에는 정말 이 한 번 만나는 것 자체가 막 너무 그 과정도 힘들고 어떻게 해서 뭐 한 번 만난 거 가지고 역사적인 순간이네 뭐네 막 이랬었는데, 시도 때도 없이 만나니까 근데 이렇게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쨌든 뭐 애인 관계로 놓고 따지면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계속 만나야 돼요. 만나서 뭐라도 해야 돼. 얘기를 계속 해야 돼. 그래서 전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국민들이 다들 뭐 좋아하는 분위기죠. 개인적으로는 임팩트는 지난번 판문점 때보다는 좀 떨어진 것 같고요. 근데 내용적으로는 진일보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약간 그렇게 그쵸?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너무 자주 만나니까 임팩트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거기다가 뭐 그 독대하는 장면이라든지 거기다 이제 우리가 언어가 같으니까 통역 없이 둘이서만 대화를 하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웬만한 정상회담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장면들도 연출이 됐었고 해서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지금은 또 근데 또 백두산 그거는 좀 좋았죠. 그런 거에 또 임팩트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뭐 성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죠. 일단 뭐 많은 분들이 이게 남북 정상회담 가지고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또 염청교 시청자분들은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유한국당과 이제 그 야당들에서 나오는 멘트들은 또 좀 달라요. 국민들의 생각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다수의 국민들의 생각과는. 일단 북핵은 여전히 존재하는데 우리만 무장해제한 것이다.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 NLL을 노무현 때 포기하려고 했었던 NLL은 문재인이 완전히 포기했다. 이런 멘트가 나오고 있고, 먼저 화진님부터 남북정상회담 관련돼서 좀 개인적인 생각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요? 회담 선언문 보시면은 좋은 내용이에요. 이제 좀 더 모호했던 것들을 명확하게 해는 작업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들은 실무자들끼리 좀 얘기를 할 수 있게끔 털을 잡아 놓은 게 있고, 그러니까 정상회담 전에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정상회담은 그때부터 막 세부적인 거 이거 하나 주고 저거 합의하고 이거 하나 받고 저거 하나 또 다시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정리되는 게 아니라 그냥 큰 줄기만 잡으면 이제 그걸 가지고서 나중에 하나씩 붙여서 좀 구체화를 시켜나가는 작업을 하는 건데,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는데, 저는 조금은 이쯤에서 우리 국민들이 생각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어떤 면에서? 왜냐면은 그 김정은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부터 좀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에 대한 대전제가 잡혀야지 이제 북한과 하는 교류라든가 우리가 뭐 지원하는 거라든가 이런 게 어떤 성격으로 가는 거냐라는 좀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가장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 김정은은 사실 독재자이고 인권을 핍박을 하고 있고 자기 사리 사욕을 위해서 북한에 있는 주민들을 이용을 하고 있는 거는 맞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정상회담을 하면서 가는 흐름을 보면은 약간 좀 아이돌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옛날에 그 뭐 신창원이라던가 그 뭐 어떤 그 여자분 도둑이었나요? 그럼 그분도 이제 외모가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약간 띄워주는 거라든가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잘못된 방향으로 우상화라든가 아니면 되게 친근함을 통한 약간 희화라든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북한과 김정은과 협상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통일을 같이 해야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같이 해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대화를 이어가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 결국에는 적이라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뜻인데, 지금은 좀 그거를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 김성태 원내대표보다 김정은이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외국까지 갔다 온 유학파예요. 외국에서 외국물을 먹었으니까 스위스에서 뭔가 외국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한국이 어떻게 돌아간다면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행보 자체가 진짜 독재자의 면명을 다 보여줬어요. 자기 고모부를 그냥 그렇죠. 숙청을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보내버리고 뭐 죽이는 게 일상 다반사였고 저거였는데 어느 정도는 머릿속에 이런 부분을 그리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질 않으면 갑작스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정도 커리큘럼을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저도 약간 받는 느낌이 뭐냐면 왕정에서 왕이 통치라는 느낌인 거예요. 약간 세습을 받았는데 자기 지지 기반이 약하고 군부에 이게 좀 입김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거를 자기가 딱 처음 등장했을 때 평정을 해놓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형적인 우리가 배웠었던 조선 그렇죠. 원조에서 있었던 일들이 그렇죠. 북한에서 이뤄진 거예요. 네. 힘없는 어린애를 왕이 딱 되자마자 이 왕이 그냥 실제 권력이 있는 사람들의 놀아날 거냐, 그렇죠. 아니면 내 왕권을 확실하게 가져갈 거냐의 어떤 그 안에서의 암투, 이런 것들이 실제로 벌어졌고, 이번에는 김정은은 본인이 힘을 써서 힘센 사람들을 처단을 다 한 다음에 자기가 밑작업을 해놓고 이제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건물을 좀 지어보려고 하는 건데, 그렇죠.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면서도 약간 20세기 이전의 마인드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로 이어지는 이 독재 권력이 우리나라에게 끼쳤던 가해들에 대해서는 지금 묻어놓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우리 국민들끼리, 남한 사람들끼리 합의를 안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은 그냥 평화로 가고 있으니까 김정은이 해달라는 거 해주고 우리도 뭐 그냥 거기서 요구할 수 있으면 좋고, 또 김정은이 지금 막 뭐 백두산 올라가는데 뭐 케이블카를 타고 가긴 했지만 뭐 문재인 대통령은 잘만 가는데 김정은은 벌써부터 숨이 차가지고 헉헉거리고 뭐 이런 그런 뭐랄까 훈훈한 에피소드들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국민들에게 좀 정서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게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너무 지금 평화 분위기에 취해 있다는 게 이런 거를 언급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북한의 본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두고 그렇죠. 가야 된다. 그래서 그게 되면은 저는 사실 뭐 서해 NLL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직도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김정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존재를 하고 자유한국당이 기댈 분들은 그분들밖에 없으니까 김성태 의원 어떤 식으로든 이걸 까내려고 해가지고 과거에 가져오고. 가해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거 이제 비슷한 얘기긴 한데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어쨌든 공산주의자들이나 사회주의자들은 자기네들이 유리하지 않으면 협상 테이블에 안 나와요. 뭐 그럴 수 협상 자체에 대해서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9살 먹은 어린애 다루듯이 좀 다뤄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근과 치측을 둘 다 준비를 해서 해줘야 돼요. 당근을 주고 안 주면 치치도 주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거는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처음 백두산이나 이런 거 가기 전까지는 저도 야 이거 너무 가는 거 아니냐, 서울 답방 오는 것까지도 좋고, 왜냐면 어쨌든 간에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아직까지는 이제 태극기 부대라고 하죠. 그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오면 그분들이 다 올 거란 말이에요. 나와서 진짜 돌 던지고 막 저거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런 끝까지 갔다는 거는 이거 진전 많이 됐다, 뭔가 지금 정상들끼리는 뭔가 교감이 많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한 발 더 나가서 백두산을 간대요. 그러면 뭔가 완전히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교감은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는 해야 돼요. 너무 나갔기 때문에, 저도 너무 나갔기 때문에 군사적이나 이런 부분도 분명히 지금 이번 군사의 정상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군사 분야 합의서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20km로 뭐 서해안 쪽은 10km로 미루고 뭐 동해안 쪽은 뭐 20km로 미룬다고 돼 있는데 요거 군사를 물리는 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군사를 물리는 게 아니고 군사적 행위를 안 하겠다는 거지 군사를 물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대비를 해야 돼요. 언제든지 뒤돌아서서 비수를 찌를 수 있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두 분의 생각이 약간 취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카카오 TV 쪽 채팅 안 올라오는 거 좀 해주세요. 챙겨주시고. 이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일련의 행동들을 쭉 보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보고 있어요. 네. 네. 우리나라 헌법에는 북한은 하나의 국가가 아니죠. 그렇죠. 이때까지의 대통령들 특히나 대통령은 북한을 국가라고 인정하면 안 되는 분위기. 하나의 국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국가 대 국가 차원에서의 외교를 하고 있는 거로 이해하는 게 제일 심플할 것 같아요. 통일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당장 우리가 통일을 합시다가 아니라 한반도의 전쟁의 위험을 떨어뜨리고 네. 평화를 가지고 와서 교류를 하면서 우리가 서로의 이익이 될 것을 찾아보자라는 스탠스가 훨씬 더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가져오겠다라는 게 가장 큰 목표가 되고요. 그 방법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통일이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방법인 건데 지금은 뭔가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추측하건대 북한이 핵을 내려놓고 우리가 왜 휴전선 근처에서 서로 적대적인 행위를 안 하기로 함으로써 1차적으로 평화 체제를 구축을 하자라는 출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전제에서 한 단계 좀 내려온 구체적인 목표를 향해서 좀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벤트도 있잖아요. 뭐 백두산을 간다거나 했던 것들은 그냥 정말로 이벤트인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기억하는 게 2001년도였던 것 같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평양에 가가지고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을 만납니다. 만나고 하는데 어떤 식이었냐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이 연배가 더 높으니까 아주 깍듯이 맞이해를 해요. 저는 그거를 이제 역사적인 일이라고 해서 아마 학교에서 그 큰 TV로 학생들끼리 다 같이 봤어요. 네, 맞아요. 그때 다 같이 봤어요. 그리고 저는 그 어린 나이에 역사적인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군대 안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2001년도에 이랬으니까 나 군대 갈 때쯤 한 10년 뒤에는 거의 통일이 되거나 군대를 안 가도 되겠구나라고 어린 마음에 생각을 했는데 안 됐죠. 노무현 대통령도 갔어요. 노무현 대통령 간 다음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서 그때도 분위기는 좋았어요. 그랬는데 막상 돌아와가지고 다시 얼굴 안 보고 있으니까 일들이 생겼죠. 지금 사실은 김정은도 지금 만날 때는 되게 좋게 얘기를 하고 막 문재인 대통령한테 저희 못 살아서 힘듭니다.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못 살아서 되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형님이 도와주셔야지. 뭐 약간 이런 분위기로 하는 것 같지만 돌아서선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거죠. 사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랑 싱가포르에서 만날 때도 엎어질 뻔했잖아요. 엎어질 뻔했는데 그게 뭐 둘이서 쇼를 한 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는 한데 어찌됐건 부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너무 이거를 긍정적으로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되고, 근데 저는 그런 면에서 이 한반도 평화 체제가 구축이 되기 위해서는 양자 간에 좀 오래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보는 사람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건데 거기서 일일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게 있어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그 전에 남북 정상회담하고 완전히 다른 영역이 뭐가 있냐면 일단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거 크고요. 그 전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뭐 선언을 하고 뭔가 이렇게 했을 때 북한이 바깥으로 나와서 개방을 할 것처럼 하다가 다시 접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원인이 북한에만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었어요. 네, 그렇죠. 그 당시에도 왜냐면 이제 미국이 제일 중요한데 미국이 쟤네 저대로 놔두면 그냥 자빠질 것 같은데 왜 자꾸 뭔가 도와주면서까지 얘를 끌어내려고 하느냐. 냅두자. 파토내고 이런 게 미국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의 깡패짓이 전 세계에 그렇죠. 뭐 무한 엄청나게 많아요. 네, 지금도 하죠. 킴센네가 작정하고 깡패짓 하면 어떻게 되는지 중국한테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이걸 우리 정부가 주도를 해서 미국도 우리가 주도해주는 걸 기다리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자기네가 뭔가 하려니 지금 트럼프도 미국 내에 지금 바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만나서 뭐 백두산도 가고 이런저런 것들 미국이 좋아할 만한 멘트들을 끄집어내니까 라이브로 바로 트위터 바로 타닥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전과 지금의 가장 큰 차이는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고 트럼프는 궁지에 몰려있다. 이게 필요하다. 저는 사실 요 상황을 좀 비유를 들고 싶은 게 뭐냐면 한반에 있는데 반장 있어요, 부반장 있어요. 나랑 옛날에는 친하게 지냈는데 지금 못 사고 막 애들한테 깡패짓 하는 애가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뭐냐, 반장도 아니고 부반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냥 학생 중에 한 명인데 반이 너무 시끄러운 게 싫어. 얘네들끼리 평화롭게 지냈으면 좋겠어. 그래서 반장한테 가가지고 야 얘가 불쌍하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얘한테는 가가지고 야 반장이 그렇게 힘센데 그렇게 덤비면 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설득해가지고 그냥 잘 어울리게끔 만들었으면 싶어 하는 건데, 그거는 사실 주도권을 가졌다고는 보기 힘든 것 같아요. 얘네들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얘한테 가서도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아니죠. 이거는 완전 주도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주도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미국이랑 북한이랑 다이다이로 붙었어요. 그러니까 직접 만나가지고 대면해서 했는데 그게 약간 뭐라고 해야 돼, 트러블이 조금 많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바로 꼈던 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거든요. 한국 정부 들어가가지고 그거에서 어느 정도 살짝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번에 들어가가지고 뭐를 했느냐, 끄집어낸 거야. 미국이 원하는 거, 한국은 미국이 끄집어내는 걸 원하는 걸 끄집어내줬고 우리가 원하는 걸 또 같이 끄집어냈어요. 야 그럼 북한 거는 어느 정도 가져왔으니 야 미국 딱 하는 거예요. 야 미국 너네들 와가지고 이거 좀 북한 해달라는데 이거 이렇게 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미국한테 오히려 우리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상황은 맞는데, 제가 왜 주도권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냐면, 주도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국민들이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지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도권과 힘의 균형의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주도권을 우리가 쥐고 간다는 건 뭐냐면, 미국 정부, 트럼프 정부도 문재인 정부가 뭔가를 꺼내주기를 기다려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나서서 눈치를 갖고 꺼내주는 거고, 그쵸. 북한한테도 꺼내오고 미국이 원하는 걸 꺼내고 우리가 원하는 걸 꺼내는 걸 우리가 타이밍을 잡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근데 사실 되게 없죠. 인간관계에서도 보면은 뭐 사이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항상 보면은 야 모이자 하는 애가 그걸 항상 모임을 주도하고 그 친구가 없으면 안 모이잖아요, 잘. 그리고 얘네들끼리 감정 싸움하다가 회사 안 보기도 하고, 그래도 뭐 싸우다 보면은 항상 말리는 애가 말리고 싸우는 애들이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판을 깔아주고 이걸 어떻게든 얘네들을 뭉치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이 바로바로 나오는 모양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근데 이게 우리가 이런 적이 없어요. 네 맞아요, 그건 맞아요. 시키는 대로. 미국이 하는 대로. 미국이 시키는 대로였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만나고 싶으면 만나서 미국한테 메시지를 던져주는 이런 스탠스가 우리나라 외교 역사에 있었냐 이거죠. 아니, 그러니까 외교력은 정말 뛰어나요. 없었다는 그건 거죠. 맞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뭐 시키는 대로만 해서 가서 야 반장이 이렇게 하래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반장한테서 야 그러지 말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실제로 겪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유 더러워서 안 하고 말지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줘야 돼? 라는 그런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고. 더러워서 안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죠. 그렇죠. 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아쉬우니까 움직여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네. 문제는 이때까지는 아쉬워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만 네네, 했었던 맞아요. 거였다가, 지금은 우리가 타이밍을 잡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고, 물론 이게 이해관계가 다 맞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는 이제 중간 선거가 한 번 있고, 그리고 지금 뭐 미국 내에서도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무슨 책 같은 게 하나 나와서.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에서 중간 선거는 여당이 대부분 지는데 대패만 하지 않으면 선방했다라는 평가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선방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내 분위기가 워낙 안 좋아요. 주류 언론들이 트럼프를 너무 싫어하다 보니까 트럼프한테 필요한 건 확실한 임팩트 있는 이벤트죠. 이게 한반도거든요. 그래서 한반도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쭉 흘러오는 걸 보면 중간 선거에 거의 다다라서 터트릴 확률도 굉장히 높아 보인다. 우리는 그거를 이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중간에 이게 전달함에 있어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이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자는 건 아니고요. 이 상황을 놓고 봐야 되는 국민들의 태도가 어찌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건데 결과를 만드는 과정도 되게 힘들어서 공들여서 해야 되는 거고 그 결과물이 등장하는 시점도 상당히 뒤일 거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있었던 일들을 일희일비하고 야 거 봐라 북한이 뒤통수 치지 않았냐 야 거 봐라 미국이 안 한다고 하면 판 깨지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뭐 어쨌든 지금의 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하고의 뭐 이런 여러 가지 합의서 선언 이런 것들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비판받기 되게 좋은 워딩이긴 하거든요. 근데 연방제 통일? 왜 비판받죠? 연방제가 가장 그러니까 이제 그거요. 안전한 통일 방식 아닌가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김정은을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인정 안 할 수가 있어요. 없잖아. 저것도 있어요. 정부는 항상 통일 시퀀스를 여러 가지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국방부는 적화 통일도 가지고 있을 거고, 외교부는 이제 평화 통일, 그리고 뭐 이제 행정부 이쪽은 흡수 통일, 이런 워딩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하나가 더 생겼어요. 대통령은 연방제를 하겠대요. 연방제 통일을 하고 싶어해요. 그런 것, 그러니까 여러 스탠스를 다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조건 평화 통일만 지금 이제 제일 좋은 게 평화 통일이니까. 평화 통일이랑 흡수 통일을 얘기하는 건가? 그러니까 아니 흡수하고 평화는 뭐가 됐든 어쨌든 전쟁 없이 통일을 하는 방식. 그런 게 좋은 건데 연방제도 그 하나의 방편. 연방제는 이때까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연방제 통일이라는 워딩이 있을 수가 없죠. 운동권이나 빨갱이들 좌익들만 쓰는 용어였거든요.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해야지만 가능한 논의할 수 있는 얘기였기 때문에 연방제 통일이라고 하면 연방이라는 그 단어에 운동권이라는 색깔이 입혀져 있었어요. 그 예전에는. 그렇죠. 네. 연방이라는 건 말할 수 없는, 박정희 전두환 시절 연방이라는 걸 얘기할 수 없어. 근데 미국, 영국, 독일 다 연방 통일이에요. 연방제거든요. 네, 연방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닌데 우리나라는 통일의 연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약간 좌익이 색깔이 입혀져 있는 그 약간 그런 단어였는데, 그게 연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북한에 있는 정권을 북한 정권을 지금 인정을 하고 시료 지배하는 걸로 해서 우리 대화 상대로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자는 건데 저는 제가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은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 그 전에서부터 내려왔던 이 정권들이 남한에 끼쳤던 해악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얘네들한테 가서 우리가 야 너네 과거에 잘못했으니까 우리한테 사과해라고 지금 분위기에서 얘기 못하죠. 판 깨자는 얘기처럼 되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종국에는 이들이 그걸 한 거를 우리한테 뭐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하든 뭐 어떻게든 인정을 하지 않으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는 그들에 대한 반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체에서 합의가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연방제 뭐 어떤 식으로 됐든 그 김정은의 통치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100% 합의는 불가능해요. 대다수의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근데 이미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는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고 있어요. 국가를 인정하죠. 인정하죠. 그걸 우리나라도 인정하자는 거예요. 연방제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저도 연방제 통일에 대해서 동의하는 게, 흡수 통일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전쟁하는 건 안 되죠. 그러면은 이제 대화를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얘네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국가를 인정하냐 안 하는 건 좀 두 번째 문제고, 얘네들이 지금 그 북한이나 뭐 다른 뭐 일본이라든가 이런 다른 국가들도 뭐 국가가 나서서 이상한 짓 하는데 왜 걔네들하고도 수교 안 할 거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거랑은 좀 얘기가 다른 게 뭐냐면 걔네들은 그냥 그렇게 있으면 돼요. 근데 북한이라는 나라는 독립된 어떤 다른 나라라고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의 행정부를 따로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외부에는 하나의 국가로서 한 틀로 묶자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하고는 다르게 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연방제 통일이라고 하면 일단은 교류가 시작되고 중앙정부가 만들어지고 북한을 하나의 지방정부로 인정을 하고 남한 쪽에도 하나의 지방정부,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가 한반도 전체를 컨트롤하는 과정까지 가는 게 연방제 통일인 거고, 거기까지 안 가도 그만이라는 거죠. 사실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교류가 더 많이 일어나고 전쟁의 리스크만 줄어들고 우리가 평양에 놀러가서 옥류관에 평양 먹으러 갈 수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북한에다가 공단을 더 크게 지을 수 있고 투자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안 될 이유도 사실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얘기가 다 더 진행이 돼서 그러면은 연방제로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을 여지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체제 우위를 통한 흡수 통일을 얘기한다면 비용적인 그런 사회적 합의가 훨씬 더 어렵다고 봐요. 비용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한 단계 이제 시작한 단계라 이런 논의들이 앞으로 사실은 계속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런 논의들이 계속 있을 거고 일단 어쨌든 첫 삽을 잘 떴다라는 분위기는 맞는 것 같죠. 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총을 겨누고 있는 걸 내려놓기만 해도 엄청 큰 진전이잖아요. 일단 사실 우리가 남한하고 북한하고 싸워야 될 이유도 사실 없고 이유가 사실 없어요. 전쟁을 하자니 명분이 없어. 서로 간에 없거든요. 그리고 전쟁을 한다고 해서 일단은 체급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북한과 남한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상대가 이미 아니에요. 네. 네. 이미 체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북한이 이제 핵 하나 가지고 있는 체급이 너무 작으니까 핵을 어떻게든 개발을 한 거 아닙니까? 핵 하나 들고 있어서 너한테 절대 못 이기지만 너도 엄청 피해 입힐 수 있어. 이 하나 가지고 미국하고도 지금 대화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그냥 밟혀 죽을 수밖에 없다. 북한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 총을 내려놓는 거는 충분히 이 국가의 정상들끼리에서 합의만으로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영역, 이행할 수 있는 영역을 이제 어느 정도 현실화시키기 위한 선언들이 좀 많이 나왔고 실질적인 어떤 군사 분야의 합의서 같은 것도 좀 나왔고 이런 군사 분야의 합의서를 뭐 디테일하게 보면은 지금 뭐 자유한국당에서 뭐 우리는 이미 뭐 다 무장 해제했느니 뭐 했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이런 논의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훨씬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북한이 우리한테 했었던 그 잘못들에 대해서 사죄를 어떻게 받아낼 것이냐.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하고 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묻어두고 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이 교류를 하고 뭘 이제 하면서 뭐가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요. 공동 역사책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 이런 것들이 만약 합의가 되잖아요. 그러면 북한과 남한이 같은 역사책으로 공부할 수 있게 돼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정리를 한번 하겠죠. 북한의 잘못, 미국의 잘못, 우리의 잘못, 잘한 점 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한번 하는 날이 온다면 그때 어떤 정말 전체적인 사회적인 합의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북한에서는 그 객관적인 역사를 아이들한테 가르친다는 것 자체는 정말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완전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걔네는 고구려 역사조차도 왜곡을 해버렸는데. 네. 그 대표적으로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낙랑공주 평강 저기 아차산성 그 평강공주 온달이랑 온달이랑 바보 온달 그 우리가 저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신라 아차산성에서 이미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온달장 그때 온달 장군이. 근데 북한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그 온달 장군이 자연사를 해요. 그 거기서 벌써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나하나 그 하려면 정말 오래 걸릴 거예요. 근데 만약에 20년 30년 놓고 만약에 봐요. 북한에서 자 이거는 진짜 그냥 상상인데 역사학자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역사를 통일을 하자. 그래서 역사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막 토론을 하고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니네 잘못한 거 우리한테 무슨 사람 죽이고 도발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때 우리가 왜 했는지 북한에서도 뭐 얘기가 나오고 정리를 하는데 우리한테 니들은 근데 왜 이렇게 친일파를 청산을 못해서 지금도 저러고 있어? 라고 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할 거야? 친일파의 역사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친일파들은 역사 교과서에 쓰자. 근데 저것도 있대요. 지금 북한이 실질적으로 우리는 북한에서 친일파들이 다 숙청이 됐다고 알고 있잖아요. 네. 많이들. 네. 근데 실제로는 숙청이 많이 안 됐대요. 생각보다. 친일파들이 숙청이 안 돼서 지금 이러잖아요. 우리 북한에서. 북한이. 네, 북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좀 많이는 안 됐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다 싫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얘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진짜 지금 그 친일파 그 편찬위원회 그거 하는데 근데 문제는 맞아요. 거기는 하기로 했잖아. 하기는 했어요. 우리 거기는 안 했잖아. 아예 안 했죠. 반민특위 했다가 안 했죠. 우리는 안 했으니까. 문제는 그거지.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제 이거는 그냥 상상인데 그런 장이 펼쳐진다면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지금 정말 우리 역사책이라고 그러면 너무나 깨끗하고 정확하고 고고하냐? 그렇진 않죠. 우리 역사책도 그렇죠. 쪽팔리죠. 그러니까 뭐 쪽팔린 게 있더라도 써야 돼요. 객관적으로 써서 그거를 써야 돼요. 그렇죠. 반성을 하는 계기로 삼고 그렇죠. 교육하는 그래야지 걸 해야 이제 되는데 그게 그 화진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국민들의 어떤 그 과거 역사에 대한 어쨌든 한 번에 정리를 하고 그거에 대한 사죄나 어쨌든 뭐 사과하라고 사과하는 것도 좀 애매하니 그러면 네, 그렇죠. 인정한 뭐 그러니까. 역사책에 인정하는 것만으로 사실은 어느 정도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아무튼 뭐 이런 논의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나게 될 거고 이런 논의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국가에 좋은 거죠. 네, 우리한테는. 이게 뭔가 민주주의는 항상 잡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외부에다가 좀 하나의 통일된 생각을 얘기를 하되 내부에서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좀 큰 틀을 잡아가야 되는 유시민 거죠. 작가가 늘 얘기하잖아요. 뭔가 있으면 그 반대되는 게 없으면 그거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늘 얘기 그때 아마 뭐였더라? JTBC에서 하던 거기 최초 저거 했을 차이나는 때 클래스. 차이나는 클래스 거기에서 얘기했잖아요. 네, 뭐 반대가 민주주의는 없으면 원래 민주주의가 시끌시끌한 게 민주주의인 거고 어쨌든 뭐 굉장히 또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문재인이어서 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장면들이 계속 있거든요. 네. 이제 다들 걱정이 문재인 다음에 아, 맞아. 또 문재인 왜냐면 이게 앞만 봐도 그 정도 인물에 특전사를 나오고 온화한 표정을 짓고 있으면서 어떤 살아온 삶이 거의 정말 참으로 아름다워서 그리고 하고 있는 일들이나 이런 걸 보면 되게 물렁물렁해 보이지만 굉장히 간단 있게 뭔가 다 해나가고 네.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일을 다 못하고 이제 임기가 끝났을 때 그 다음 대통령이 이거를 이어갈 수 있겠느냐 라고 할 때 이제 이 대통령 뭐 잠룡이라고 하는 대통령 후보군들 이렇게 보면 조금 없어요. 깝깝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 게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된 것도 대세 그 어떤 그 흐름도 있었지만 흐름. 개인적인 역량으로 된 것도 많거든요. 그동안에 맞아요. 보여줬던 일관된 이미지 청년 근데 지금은 그게 어떻게 보면 도구로 돌아오고 있는데 뭔가 인선되는 장관들의 면면을 봤을 때 그 법의 그나물이었던 것 같은 느낌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던 적폐청산이라든가 청렴이라든가 어떤 인사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들을 보니까 좀 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요. 왜? 이게 그렇죠. 그런 부분들- 문재인 대통령 자체는 우리가 봤을 때 뭐 물론 까놓고 보면 아닐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은 올곧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이 밑에서 받쳐줘야 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었구나라는 거를 확인을 하는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의 어떤 국정이나 아니면 그 외교라든가 이런 것들 봤을 때도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적 역량으로 돌파를 해가는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임기가 끝나고 나서 물러나게 됐을 때 이 뒤에서 받쳐줘서 이거를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있을 것인가. 그게 잘 안 보인다라는 네, 걱정이 좀 있죠. 그러니까 임기 5년이 너무 짧다라는 게 우리가 전 정권에 임기 5년이 왜 이렇게 네. 길어? 그러니까 내 근데- 편일 때는 아쉬운 상황이긴 한데 이거를 야 임기 5년이면 이거 이 많은 것들을 다 못하고 나가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좀 보고 후계자를 키우는 그런 것들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 양반의 스타일이 뭐 그- 후계자를 네, 그러니까- 키우고 뭐 이런 스타일도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 일 잘하는 상사인데 약간 후임 이거 케어를 못 해주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좀 데리고 다니면서 이런 데서 약간 이런 식 경험을 하게 해주고 하는 사람을 뭐 속으로는 찍어놨을 수도 있는데 뭐 좋아하는 지금은- 사람은 있을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 자체가 역량이 뛰어난 사람들이 막상 자기 뒤를 이을 사람을 좀 잘 못 만드는 느낌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노무현도 그렇고 문재인도 그렇고 이 민주주의 이 독재 시대를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때 이제 인권 운동권 하고 굉장히 탄압을 받고 핍박을 받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요. 자기 라인을 이렇게 하고 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알레르기 반응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 자기와 비슷한 성향에 자기가 정말 밀어줄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을 정말 역량 줘서 키워주고 국가를 위해서 만약에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나쁜 것만은 아닌데 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알레르기 반응이 좀 있습니다. 그 독재 근데 시대에. 역대 정권을 다 보면 자기 코드 인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맨 처음에는. 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당연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자기가 제일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각 분야에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을 꽂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야 왜냐면 초반에 임기 때 딱 우리나라는 같은 경우는 초반이 제일 인기가 제일 세고 후반이 약간 네임덕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초반에 할 수 있는 거를 쫙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코드 인사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아니 코드 인사는 뭐 말을 붙여서 그렇지. 그렇지. 말 붙여서 내가 아는 판단할 때 사람을 잘할 것 같은 사람. 근데 그럼 뭐 나랑 정말 일면 수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데려다 써? 기왕이면은 내가 검증이 돼 있는 나랑 일을 해본 사람 이런 사람을 쓰는 게 당연한 거지. 무슨 뭐 코드 인사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가 원래 코드 인사는 나쁜 게 아니죠. 네, 저도 내 그렇게 입맛에 생각합니다. 맞는 사람을 쓰고 결과로 이제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네, 결과로 평가를 받는데 결과도 보기 전에 왜 친한 사람만 쓰냐? 그럼 안 친한 사람 쓰니? 이거잖아. 이거. 안 친한 사람이랑 어떻게 일을 해? 친한 사람이랑 먼저 손발을 좀 맞춰봐야지.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뭐 얘기했는데 일단 또 이제 일부는 좀 남북 이야기도 좀 가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익 많은 분들이 이제 불안한 게 뭐냐면 자 이렇게 뭐 화해무도 좋은데 결국은 북한한테 막 다 퍼준 거 아니냐 다 그 우리 세금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거 걱정하는 사람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특히나 젊은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이렇게 하면은 다리나 주고 도로 깔아주고 철도 깔아주고 SOC 사업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 우리 세금으로 깔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가 사실상 그러니까 길게 봤을 때 어쩌고 저쩌고 한다 치더라도 당장에 우리 세대는 힘들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두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고 일단은 싶어요.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맞아 사업으로 치자면 사업이나 투자로 치자면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이고 무조건 해야 되는 투자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돈을 뭐 쓸 수도 있겠죠. 우리 세금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세금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투자가 되면 이제 투자자들이 있어요. 항상 그 투자자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한국에서 북한을 거쳐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얘기하려고 했지만 러시아로 통하는 이런 철로 뭐 서해안 뚫고 동해안선 뚫어서 중국으로 바로 갈 수도 있고 러시아로도 바로 갈 수 있는 이런 거 당연히 이거는 그냥 놓고 봐도 이득인 거예요. 길게 보면 뭐 요렇게 놓고 교류가 이루어지니까 뭐 어떻게 해서든 지금 요렇게 하다 보면 이제 문화 교류 같은 것도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 교류가 생기면 자연적으로 그 문화 교류가 생기거든요. 그럼 통일에 더 가까워지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평화로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를 그러니까 평화라는 걸 얻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비용이 지출될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하는 건데 네. 근데 저는 물론 이제 계약서 쓰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지만 북한이 완전히 개방이 돼서 이제 SOC들이 쭉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만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여기서 지금은 깃발 뽑는 사람이 인자인데 어떤 식으로든 자기들이 먼저 들어가려고 할 거고 그러면 들어가는 게 남는 장사라는 얘기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계약서를 어떻게 쓰냐가 다르긴 한데 왜냐면 쓸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구간 같이 몇십 년 우리가 깔아주는데 몇십 년 동안 그 우리가 운영을 하는 거예요. 북한이 운영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계약서를 쓴다고 하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중요한 포인트도 있잖아요. 뭐 금강산이라든가 이런데 관광지로 개발해야 되는 부분은 먼저 들어가서 만들어야지 내가 거기서 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외국인들이
지금도 우리나라 오면은 DMZ 라인 들어가요. 그 땅굴 네. 이런 데 가요. 네. 근데 막상 가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예. 키 한 160 정도 되는 요거에 맞춰가지고 헬멧 쓰고 이렇게 그냥 들어가서 해놓고 거기는 또 이렇게 콘크리트 쳐놔가지고 못 가요. 이쪽 넘어가면 북한입니다. 이런 사인만 있고 그냥 그거 보고 나오는데도 외국인들은 신기하거든요. 아직까지 지구상에 남아있는 마지막 군단 국가라는 것 때문에 거길 가서 막 한단 말이에요. 북한이 열렸어. 그동안 베일에 쌓여 있었던 나라 이러면서 그거를 쫙 풀어준다고 하면은 관광지로서 가치는 급상승할 거 아니에요. 옥류관 매가 터질 텐데 평양냉면 먹으러 우리나라 사람 얼마나 가겠어? 우리나라 사람들만 갈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평양냉면이 왜냐면 외국 사람 맛이 없어. 외국인들 별로 맛이 없어서. 우리나라 사람들 맛없어 하는 사람 많어. 그리고 대동강 맥주 먹으러 갈 거란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포인트들은 많기 때문에 픽살이 났네. 아무튼 그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불안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투자를 했을 때 얘네가 갖고 가버릴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못 들어갔던 건데 맞아요. 만약에 그게 해서 한다? 그러면 이거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세금으로 막 깔아준다라는 생각도 크게는 안 들어요. 이거는 어쨌든 정말 평화가 확실하게 네. 담보만 될 수 있다면 민간 기업들이 그것도 들어가려고 할 거고 우리가 들어가서 네. SOC든 뭐든지 빨리 들어서 빨리 네. 깃발 꽂는 것인데 이득이 네. 될 것이다. 우리만 들어가서 이거를 할 수 있으면 시간적 여유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오픈이 했다 그러면 중국이든 미국이든 다 들어오죠.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되는 거고 일본, 러시아도 들어오려고 할 거고 들어오려고 할 땐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지금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게 정부 주도일 수도 있으나 네. 민간들도 다 같이 참여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나라의 경기가 안 좋을 때마다 늘 경기를 부양했었던 게 토건족들한테 토건 사업을 통해서 왜냐면은 토건 사업을 하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이제 현상이 발생을 하는 단기적으로 그렇죠. 문제는 최근도 아니죠 좀 됐죠. 토건을 밀어줘도 그 토건의 일자리들 외국인 노동자들이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예전에 했었던 것만큼의 경기 부양이 잘 안 일어난다. 예요. 네. 토건족들만 배가 불리는.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이제 개발보다는 약간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재개발, 재건축보단 약간 리모델링 이런 쪽으로 다 계속 바뀌거든요. 서울시 같은 네, 경우는 네. 되게 낡았는데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면 안에만 네, 리모델링으로 바꾸고 그전에는 안 무너지는데 그냥 쓰러뜨리고 다시 더 높이 올리고 이런 쪽으로 갔다면 이제 토건은 우리나라 남한에서는 거의 포화 상태라는 거죠. 북한이 만약에 열리게 된다면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죽는다 하는 애들이 얼마나 지금 군침을 흘리면서 보고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한 번 더 정말 이 예전에 뭐 사우디 건설붐 이런 걸로 우리나라가 좀 외화도 많이 벌고 이렇게 좀 성장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붐이 좀 일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좋은 거는 우리나라 정부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그렇죠. 우리나라 정부와 북한 정부가 주로 1대1 협약을 맺고 우리 정부를 거쳐서 민간 기업들이 통할 수 있게끔 하면은 어느 정도 리스크도 좀 관리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아예 오픈됐다고 알아서 해라고 해줄 수는 없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예 그렇게 될 수가 없. 아니 뭐 연방 떠나서 그걸 떠나서. 그럴 수는 없고 민간이 그냥 막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건 정부 주도 하에 그러니까 민간이 막 들어가는 그냥 딱딱 찍어서 뭐 삼성 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뭐 현대 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너네는 뭐 서해성가로 너네는 어디 동해성가로 이런 컨소시엄 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민간 기업이 함부로 들어가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정부가 주도하에 진짜로 그렇게 가야 돼. 토지를 소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북한 정부의 그 뭔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건 북한이 우리 기업들을 수배를 해서 자기네들이 1대1 계약을 하려고 하는 게 유리할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가 유리하게 계약서를 쓰는 건데 그렇죠. 우리 정부가 사실 북한도 바보가 아니면은 그렇게 해놓으면은 자기네들 나중에 남는 게 없다는 걸 아니까 자기들이 주도하는 식으로 쓰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북한이 워낙에 이 협상을 잘하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못 이긴 것 같은데. 그거 한번 보고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한번 깐다 네, 그랬을 때 이 어떻게 되지? 자본주의 앞잡이들이 들어갔는데 그거를 배때 쑤시고 나오는 이 북한의 패기를 한번 보고 싶긴 한데 뭐 그거는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북한이 워낙에 협상을 잘하니까 네. 애들이. 아무튼 뭐 그런 일들이 이제 또 잘 됐을 경우에 이것도 계속 상상이에요. 야, 이제 한 걸음 딱 내딛었을 뿐이고 결국은 우리 또 트럼프 형님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시나리오는 중간 선거가 점점 코앞에 다가오고 있고 김정은이 서울에 한번 와요. 그때 트럼프도 같이 옵니다. 네. 3자 종전 선언을 딱 하고 트럼프 형님에게 노벨 평화상을 안겨줍니다. 중간 선거에서도 선방을 하고 탄핵 안 당하고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제 교류의 물꼬를 빠른 거로 트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트럼프가 하는 호텔이 있지 않아요? 그 브랜드가 있지 않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딱 트럼프 호텔 트럼프 호텔이 있어요. 금강산에 하나 딱. 아, 그래서 그렇죠. 박으면은 네. 아니 금강산 말고 금강산은 저기 현대가 있으니까 백두산에 평양에다가 평양시내 하나에 트럼프 타워 하나 올려. 트럼프 동상 김정은 옆에다가 하나 세워줘 그냥. 뭐 어때? 평화만 생기면 그냥. 예를 들면 뭐 그런 일이 생기면 좋겠다. 어쨌든 이제 이 정상들 간의 선언은 약간 이벤트성이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이 해줄 수 있는 거, 미국은 돈이 10원도 안 들어요. 돈이 10원도 안 들어. 종전선언 자기가 기분 좋게 해주면 되는데 이걸 이제 트럼프도 타이밍을 보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미국 내의 어떤 강경파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 건데 뭐 트럼프가 궁지에 몰리면 몰릴수록 저는 그렇게 깜짝쇼를 펼칠 확률이 더 높아진다. 트럼프가 이때까지 했었던 행동 패턴을 봤을 때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우리 정부도 김정은의 서울 방문을 그 타이밍을 볼 확률이 좀 있다. 개인적인 그냥 상상입니다. 한 가지 한 거는 올해 안에 하기로 아예 합의를 그렇죠. 받아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평양에 간 것도 이슈였지만 김정은이 서울에 오는 거는 전 세계가 또 엄청 주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북한의 지도자가 중국과 소련을 제외한 외국에서 나타나는 것 자체가 네. 뉴스가 되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거 정상회담 결과 제일 싫어하는 게 서울에서 근무하는 의경들이죠. 그때 이제 한창 있어야 되는 친구들이 아마 휴가 통제 당할 거고 경기도권도 이제 와가지고 지원할 거고. 그게 경찰들만일까요? 경찰 군인들까지 군인들 뭐 다 비상이야 다 네, 비상. 그러니까 뭐 군인들 자기들 지킨다고 하더라도 이 친구들은 버스 타고 다니면서 이제 해줘야 되니까 아마 그 친구들이 좀 힘들지 않을까. 아 진짜 긴장되긴 딱 할것 같아요. 약간 그냥 딱 보면서 이제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이윤재가 설기현을 보는 심정. 야 왜 와가 되지 않을까. 네, 뭐 미리 애도하겠습니다. 진짜 경계근무 전부 다 A형 걸리고 북한산 출입 통제 각산 옥상. 여태까지는 우리가 가는 것만 생각했지 네, 거기서 지금 오는 건 생각을 안 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우리 서울로 오라고 얘기한 것도 전 세계의 언론이 집중되는 이벤트여야 네. 트럼프를 끌어들이기 좋다라는 네. 거죠.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도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네. 1인의 신뢰 관계가 구축이 됐고 이 베일에 쌓인 독재자가 민주주의에 발을 내딛었다라는 거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세계에 보여주는 의미가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태극기 집회 때문에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삼성이 움직이면은 아 태극기를 환영하면서 흔들어줄 수도 있어요. 이재용이 네. 북한에 가서 좋은 일 하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그 뭐 백두산을 보면서 호연지기를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보니까 있죠. 그 4대 그룹 회장들이 관광 좀 하시고 오셨던데. 네. 관광하고 지금 정원이도 지금 중국한테 많이 좀 뒤인 것 같아요. 저거 오늘 아침 아버지가 그 아침 뉴스 보고 나오는데 정동영이 만찬 회장에서 뭐 정동영이한테 이 얘기를 했다 그래요. 한민족이 얼마나 우수한 민족인데 중국보다 못 살아서 되겠냐는 이런 소리를 했다고 그래요. 그 정동영 나온 얘기를. 그러니까 아마 우리 쪽으로 많이 했다가 이제 흔한 말로 꼭 많이 꼬셨어요. 중국이 진짜로 북한 정원을 많이 꼬셨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꼬셨다가 이제 문재인이가 한번 훅 땡기니까 이제 훅 넘어올 거. 이게 서울 오면 북한의 어떤 김정은의 그 어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김정은 이번에는 정말 진정성을 어떻게든 보여주고 싶어하는 막 그 몸부림. 진짜 핵을 줄 테니 미국에서 어떤 그 평화를 담보하는 약속을 받아내고 싶은, 그리고 이 경제 제재를 풀고 싶은, 정말 이게 어떤 그 동선에서 다 좀 그런 게 좀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요?
뭐 저는 사실 김정은을 그렇게 좋아하는 대상은 아니지만 제가 김정은 입장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거는 역사의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기회조차 못 누리고 사는데 맞아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진다라는 걸 느끼면은 저는 정말 잘 해보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게 좀 느껴져요. 네. 보면 그래서 일단은 본인들이 미국하고 분위기가 어느 정도 싱가포르에서는 안 나고 분위기가 돼서 했는데 뭐 폼페이오가 온다 그래서 안 오고 잘 안 됐어요 또. 그래서 결국은 문재인이 등장을 해서 중간에서 이제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뭔가를 받을 약간 보증을 서주는 사람이죠. 우리가 보증을 서주는 사람이고 내가 보증을 할 테니 양쪽 다 물건 동시에 내놓고 한번 해보자 이걸 하는 거고 이쪽에서는 니네가 먼저 내놔 이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얼마나 우리가 중재자 역할을 잘 할 거냐 보증을 잘 설 거냐 라는 거라 이제 만약에 미국과 북한이 어떠한 선언이 이루어지면 김정은과 트럼프는 역사에 남을 거예요. 문재인은 이 두 사람보다 약간 크게 높이 평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당사자는 우리가 아니라 북미였으니까. 네. 트럼프는 북한의 핵을 치운 사람, 김정은은 핵을 포기하고 국민들에게 가난을 제거해준 사람, 뭐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개혁 개방을 통해서 이게 남을 수 있지만 문재인은 중재자 역할을 해서 이 두 사람보다 조명을 못 받을 수는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정말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이게 이끌어낼 수만 있다면 그러면 사실 영원한 까방권은 획득이죠. 그 임기 말이 돼도 기본적인 지지율은 이 종전선언까지만 끄집어낼 수 있어도 종전선언 비스무리하게만 꺼내내도 그렇죠. 그것만 저거였죠. 어쨌든 뭐 군대에 있는 이제 많은 어린 친구들이 나는 군대 안 가나 이런 생각을 그래 근데 중국 때문에 안 갈 수 없고 그 친구들은 가면은 신의주 이제 압록강을 그때는 바라보면 그때는 이제 개마고원. 징병제보다는 모병제가 더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개마고원 개마고 미안하다 개마고원이다. 철원 위에 개마고 삼수갑산 양구 인제 위에 삼수갑산 요쪽으로 이제 어우 추워.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2부로 돌아올게요. 여러분들의 염청규 함께하고 계십니다.